안녕하세요. 생명다양성재단의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강 맞아서 또 대단히 재미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러운 주제인 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똥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제가 수집한 이게 다 똥들입니다. 이게 다 진짜 똥들인데요. 이 야생동물의 똥들이에요. 이것을 쫙 이 앞에 늘어놨는데 역시나 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서 그런지 이 주변으로 아무도 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겨우 이 똥 앞에 앉으셨는데 저는 이 똥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똥에서 조금 더 재미나고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정보를 주는 똥에 대한 얘기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제 발표가 다 끝났을 때 똥이 그냥 더럽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신비롭고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주고 하는 그런 재미난 똥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의 똥이에요. 우리의 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의 똥,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 중에서도 야생동물의 똥, 제가 여기 가져온 이 야생동물의 똥,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오소리 똥인데요. 이 동물들의 똥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 똥을 이용해서 동물들은 생태계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똥 이미지를 가져오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똥에 대한 다양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똥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것은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또 끔찍하고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똥에 대한 굉장히 수치스럽고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꼬마 아이일 때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던 어린 아이일 때 그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개미를 그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했는데 개미를 관찰하러 놀이터에 막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놀이터에 있다 보면 저희를 괴롭히는 나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학년 형들은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를 괴롭히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똥으로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장난감 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개똥을 묻혀가지고 이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저도 한 번은 타겟이 돼가지고 그 개똥 칼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 목 뒤에 개똥이 철퍼덕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끔찍하고 그 날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모멸스럽고 그 어린 나이인 저에게도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한참을 울다가 집에 가서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 똥은 너무 더러운 거잖아요. 초등학교 교실 가서 똥 이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이 그냥 까르르 다 웃거든요. 그만큼 너무 더럽고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존재가 바로 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 뒤에 똥이 철퍼덕 묻어서 이 옷 카라에도 이제 똥이 묻었는데 그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아시면 누가 내 아이를 괴롭힌다는 게 되게 마음 아프실까봐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똥을 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역시 똥은 대단히 불결하고 더럽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똥의 더러운 이미지를 바꾼 사건들이 제 인생에 찾아왔는데 똥의 이미지가 인생에서 바뀌었다니까 좀 거창하고 웃기긴 하네요. 네, 찾아왔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져온 이 똥의 이미지는 진짜 생똥을 가져오면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제 화석화된 고대의 똥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고대는 아니고 기원 후 9세기 정도에 이제 누군가가 싼 똥인데요. 이게 영국 요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단히 유서 깊은 도시인데 거기가 예전부터 바이킹의 침략이 잦았고 땅이 대단히 기름지고 또 따뜻하고 살기가 좋아서 바이킹들의 땅은 막 노르웨이, 스웨덴 막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런 땅에서 이제 요크로 막 이주를 하면서 바이킹의 초기 정착지가 생겼어요. 그 당시 기원 후 9세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국이 있었을 시기, 발해랑 통일신라가 있었을 시기에 누가 싼 똥입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뭐 잔치를 했는지 기가 막히게 큰 똥을 싸셨어요. 그래서 이 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역사상 발견된 똥 중에서 가장 오래된 똥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똥 화석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학문 분야이겠지만 이게 팔레오 코프로폴로지라는 학문이 있어요. 팔레오가 선사시대, 그 고시대라는 뜻이고 코프로폴로지가 라틴어로 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고똥학? 네, 고대변학?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좀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분야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크라운 주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성배라는 거예요. 그 학문 분야에서. 그래서 이 커다란 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흔적이 그때 사람들이 주식이 뭐였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고기랑 빵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고기랑 빵을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똥을 이렇게 더럽고 만져서는 안 될 불결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 팔레오 코프로폴로지라는 학문에서는 이 똥이 대단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사료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똥에 대해서 상반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똥을 다루는 방식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똥은 당연히 바로 변기로 직행해서 우리 눈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똥이죠. 그런데 하지만 불과 수세대의 과거만 하더라도 이 똥은 집에서 빨리 치워져야 되거나 빨리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똥은 다른 이름이 있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거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똥은 다시 거름이 되어서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길러내고 그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어떤 똥 인문학자께서는 이것을 밥똥순환이라는 이론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밥똥순환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똥을 폐기물로서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폐기물들은 다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혹은 어느 정도의 정화를 거쳐서 강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똥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잖아요. 요즘은 하수처리장이라고 안 하고 물재생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던데 그 물재생센터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라는 좋은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정화의 과정은요, 이 똥 같은 더러운 찌끼들을 미생물을 가지고 분해를 시켜서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은 이 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똥을 잘게 부수고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먹고요. 그 다음에 걔네도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온실 효과가 너무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똥으로 만드는데 그 똥에는 아직도 굉장히 풍부한 영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버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물과 전기를 써서 이것을 정화시켜서 강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똥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똥이 영양분이 가득해서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똥이 있는가 반면 현대 우리 도시에서는 똥을 즉각 없애야 될, 위생의 관점에서 없애야 될 폐기물로 인식을 해서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똥을 더러워하지 않고, 똥이 자원이라면서요. 똥을 더러워하지 않고 똥을 진짜 황금같이 여길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우리가 그 똥을 다시 재생해서 거름으로 쓰고 또 우리가 먹는 작물들을 길러내고 할 텐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똥을 더러워하죠. 근데 이 똥을 더러워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거기에서는 왜 우리가 똥을 더럽게 여기는지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 침팬지, 교토대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침팬지로 실험한 것인데 이 교토대 영장류 연구센터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우리 먼 과거의 인간, 그러니까 문명의 옷을 걸치지 않고 태초의 상태의 인간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인원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토대 영장류 연구센터에 있는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이 침팬지한테 굉장히 유치하고 웃긴 실험일 수도 있어요. 침팬지한테 바나나를 줍니다. 사실 원숭이나 침팬지가 바나나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바나나만 좋아한다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과일들을 먹습니다. 어쨌든 바나나를 줬는데 한 바나나는 그냥 주고 잘 예쁘게 까서 주고, 한 바나나는 똥을 덕지덕지 묻혀서 줘요. 근데 그 똥을 덕지덕지 묻혀서 주면 이거 동물 학대잖아요. 그래서 대신 똥 모형을 만들어서 마분지를 물에 으깨서 가짜 똥을 만든 다음에 그 가짜 똥 반죽 위에다가 바나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냄새도 그럴듯하게 뭘 뿌려가지고,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100이면 100 그냥 있는 바나나를 골랐다는 거죠. 가끔 좀 용기 있는 침팬지는 그 똥 위에 있는 바나나를,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이 바나나 먹고 똥 위에 있는 바나나도 먹는 침팬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똥 위에 있는 바나나를 먹는 침팬지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 그 바나나를 털어내고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이 유인원들에게서도 뭔가 똥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설명한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역겨움의 진화, 왜 역겨움이 진화했는가를 설득력 있게 가설로 설명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침팬지나 우리나 이 동물들이 똥을 피할까? 혹시 이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왜 똥을 피할까요? 냄새나고, 그냥 냄새가 역겨워서, 위생에 좋지 않아서, 쓰레기, 세균. 네, 맞습니다. 이 냄새가, 똥 냄새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사실 똥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는 동물들도 있어요. 고릴라 같이. 고릴라는 그 똥을 먹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왜 특정 종들은 뭐 똥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는데,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똥 환장하잖아요. 똥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더러워할까? 인간이 특히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남의 똥이 손에 닿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균을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에서는 병원체 회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똥을 더러운 것들을 역겨워하는 그런 감정이 진화한 이유는 그 세균으로부터 회피를 빨리 해서, 그러니까 누가 똥 냄새를 풍기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자가 면역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 사회적 면역 체계.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사회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똥 냄새가 나면 즉시 회피함으로써 어떤 미확인된 세균이나 미생물의 감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게 이 병원체 회피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똥을 본능적으로 더러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은 문명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뭐 똥을 약재로 쓰거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판소리, 네, 그 창 하시는 분들이 목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뜰어버려서 피나게 한 다음에 똥물로 그 목을 강화하시잖아요. 네, 그런 문화도 있고 똥을 먹는 약으로 먹는 문화도 있고 또 제가 이번 겨울에 몽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몽골 겨울 시골 마을에 가니까 거기 온도가 마이너스 48도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수준이냐면 코 안에 성애가 생겨가지고 코 안이 서걱서걱거리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눈꺼풀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떠져요. 이 사이가 얼어가지고. 그 정도로 혹한의 추위에서 어떤 전기장치나 난방장치 없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똥을 태우는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탐사팀에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똥당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하 48도의 추위에 밤에 연료가 떨어지면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 소똥들을 주워다가 이제 화목 난로에다가 넣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누군가에겐 정말 생존입니다. 유목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농경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쿠바 같은 나라 아니면 북한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이 똥이 비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어떤 문명에서는 똥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농경사회에서도 과거에 그랬듯이. 특히 농경사회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똥지게죠, 똥통. 예, 이 똥통의 그 가정의 집에 똥을 퍼가는 대신 돈을 그래서 똥은 돈으로 이제 거래되고 그리고 또 그 비료를 잘 삭혀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 팔고 그래서 똥은 사실 보물이자 보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환금이 되는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이었다는 거죠. 우리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고 서양 근대식 그 도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서 이 밥똥 순환이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똥을 이제 폐기물로 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농경사회나 뭐 이런 사회들에서 똥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똥을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체 회피 이론에 따르면 똥은 실제로 병을 일으키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세균을 옮기니까. 그래서 이 동양사회에서 농경사회 동양사회에서도 그 똥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똥은 더럽고 잘못 강해 버리거나 하면 막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걸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무서운 존재였던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똥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름이라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을 했죠. 그것이 문화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동양의 칙신이라는 그 신앙입니다. 그 화장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변소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감정이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승화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칙신 문화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동북아시아 전반으로 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유목 농경 사회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목 문화가 조금 넘어온 유목 신앙이 좀 넘어온 것도 있지만 이 중국 남부나 이런 완전 농경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이 칙신을 더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칙신은 좀 악신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매월 6일 6자가 붙은 숫자 날짜에 들어가면 6일, 16일, 26일에 들어가면 칙신이 그 똥 싸는 사람의 몸을 막 더듬어 가지고 똥 싸는 사람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그 악신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보다 더 그 융성한 대접을 받아요. 가정을 지키는 가신 중에 한 명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고신이나 아니면 하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존중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 있던 양가적인 감정이 사실 근대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가적 감정에서 이분법적 사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똥은 제거해야 되고, 똥은 나쁜 것이고, 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1778년에 박제가, 조선의 실학자시죠, 박제가 선생님이 쓰신 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북학이에서는 한양에서 많은 똥들이 버려지는 것, 막 청계천 이런 데로 흘러나가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한양에서 똥을 낭비하는 것은 수만 섬의 곡식을 그냥 버리는 것이랑 똑같다. 그 똥의 귀함을 말씀하신 거죠. 박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100년 넘게 흐른 뒤에 이제 슬슬 서구 근대 문명이 조선 사회에 들어올 때쯤이면 완전히 이 똥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김옥균 선생님께서 이 책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이 김옥균 선생님이 쓰신 1884년의 이 책에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조선은 산천이 아름답지만 사람이 적어서 부강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회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과 짐승의 똥이 길거리 어디에나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똥들을 조선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똥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똥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이 자리 잡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변학을 공부하신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 동물의 흔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똥이 아직도 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견된 그 기가 막힌 똥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벨기에에서 그 신도시 개발 과정 중에 땅을 기초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똥이에요. 이게 약 16세기, 14세기의 똥인데 14세기니까 1400년 이전의 똥인데, 이 똥의 발견이 대단히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장된 똥이었어요. 근데 그 저장된 똥 위로 뭐 화산재인지 뭐 이탄층인지 그 한 층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진흙층이 덮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똥들이 완벽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생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똥이에요. 이 안에서 미생물도 있었고, 실제로 이 똥을 오픈할 때 그 현장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700년 된 똥에서 아직도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이 똥을 분해하면서 만든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부산물들이 완벽하게 통조림처럼 다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똥이 발견되고 나서 그 고대변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갖 생물학자와 과학자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견을 하다니. 특히 의학 계열에서 우리 인간의 장내 미생물 연구하는 분들, 유산균 연구하는 분들, 그분들이 즉시 이 벨기에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 똥의 시료를 채취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 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 80% 정도 소화된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의 식단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세 유럽 사람들 뱃속에 있었던 기생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 중세 유럽 사람들의 장내 상피세포에 있던 미생물군이 완전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어떤 미생물들과 함께 공존했고, 어떤 세균들과 함께 싸워왔고, 어떤 기생충을 인류가 가지고 있었는지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역사적 시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오래된 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동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제 앞에 있는 이 동물들의 똥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릴라는 이 포유동물 중에서 꽤 특이하게 똥을 먹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고릴라를 처음 연구했던 영장류 학자인 여성 과학자이기도 한 다이앤 포시라는 분이 밝혀낸 사실인데 1983년에 그녀의 저서에서 이 고릴라들이 스스로의 똥을 먹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개체들의 똥도 주워 먹는, 심지어는 어떤 장면도 목격했냐면 자기 엄마가 똥을 싸는데 그 엄마가 똥 신호를 보내자마자 바로 그 밑에 손을 뻗어가지고 따끈따끈한 항문에서 떨어지는 똥을 바로 받아먹는 이런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프로파지라고 해서 그 똥을 먹는 식분증, 그 인간 외의 영장류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잡식동물이지만 고릴라는 대부분 온순하고 그리고 초식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나뭇잎을 뜯어먹어서 그걸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장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파스땡땡이나 아니면 한국 약땡땡에서 유산균을 궁행해서 먹듯이 이 친구들도 유산균을 서로 교환해서 받아먹으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똥을 먹음으로써 자기 장 안에 안착시키는, 그래서 건강한 장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에 먹는 엄청난 소화량을 다 그 장내 미생물의 분해에 도움을 받아서 다 소화를 해냅니다. 토끼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토끼는 아예 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토끼 길러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토끼가 똥 먹는 건 모르셨어요? 토끼가 똥 먹는 걸 토끼 기르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토끼가 사람이 안 볼 때 새벽에 먹거든요, 보통. 새벽에 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토끼가 자기 똥을 먹습니다. 왜 토끼가 똥을 먹냐면 토끼가 한번 그 풀들을 뜯어먹고 오물오물해서 소화를 시키면 이 그 풀 안에 아직 영양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까지 가서도. 그리고 또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냐면 대장 상피세포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아직 소화되지 않는 풀들을 더 분해해가지고 비타민이나 인이나 토끼 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먹었던 풀들보다 자기 똥에 그런 미량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토끼는 자기 똥을 먹어야 삽니다. 이 토끼가 자기 똥을 먹지 않으면 수의사한테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행동 교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이제 토끼 목에 있는 토끼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몽골에서 촬영한 사진들인데 토끼 목에 속한 우는 토끼과, 이 토끼 종류에서 흔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토끼똥 대부분 길러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동글동글한. 근데 원래 토끼똥은 이렇습니다. 1차 분변이고 이게 2차 분변이에요. 그래서 1차 분변을 놓고 그걸 새벽에 오물오물 먹어서 이제 2차 분변으로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에겐, 인간에겐 더러운 똥이지만 어떤 동물들은 없으면 죽는 진짜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바로 똥입니다. 그리고 쥐나 토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완동물로 기르면서 그들의 복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같이 많이 진행됐어요. 근데 그 복지에 대한 연구 중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똥 자료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이 토끼나 쥐나 우리가 기를 때 사람들이 기르며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때로는 사람 집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애지중지하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사육장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밝힌 것은 그 토끼나 쥐의 그 후각 상피세포, 그러니까 코 안에 세포에 특정한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단백질이 딱 들어왔을 때 결합하는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가 있어서 이 수용체에 딱 닿으면 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뭐냐면 똥냄새예요. 그것도 자기 똥냄새, 특정 똥냄새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 똥냄새가 나면 그 환경을 훨씬 더 편안하게 여기고 훨씬 더 자기 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나 토끼나 햄스터 기르실 때 사육장을 너무 다 물청소에다가 락스 풀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토끼나 쥐들이 훨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 이 동물들이 이 동물의 똥으로부터 느끼는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사실 이 똥을 서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똥에서 자기랑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의 어떤 정보를 캐내요. 어떤 것들을 캐내냐면 예를 들어 뭐 새도 그렇고 포유류도 그렇고 많은 분류군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이 똥을 대부분의 동물들이 숨겨서 안 싸요. 사실 우리 사육 상태에서 고양이나 이렇게 숨겨서 싸지 대부분의 야생동물들, 심지어 고양이도 풀어놓으면 그냥 밖에다 대놓고 쌉니다.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근데 왜 동물들이 똥을 대놓고 싸냐? 심지어 살쾡이 같은 경우는 이게 살쾡이 똥인데요. 살쾡이 같은 경우는 아예 등산로 한가운데다가 떡하니 이렇게 자기 똥을 올려놓기를 좋아해요. 다른 동물한테 봐라 이거예요. 나의 존재를 느껴라.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종의 다른 개체는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다른 놈이 싸고 갔네? 똥 싸고 갔네? 그럼 냄새 맡아봐요.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놈이 혈기왕성한 수컷인지 아니면 아직 어린 놈인지 아니면 내가 짝짓기 할 수 있는 상대인 암컷인지 아니면 그 암컷이 충분히 성장해서 나랑 짝짓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동물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리고 만약에 무리를 가지는 동물이 있다면 뭐 무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보를 쫙 그 냄새 한 번으로 다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여기 내 영역이니까 오지 마 라고 하는 그 의사소통 전달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살쾡이 같은 경우에도 똥을 싸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기 서식지 반경 따라서 똥들을 쫙쫙쫙쫙 싸놓는데 그 다른 살쾡이들은 그 자기 영역을 또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찰을 다닙니다. 순찰을 다니면서 서로의 똥이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이놈이 A 구역에다가 똥을 매달 싸웠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없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 없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얘 죽었구나. 땡큐 하면서 그 영역권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꼭 이런 경쟁적인 상호관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짓기 상대로 적합한지 아닌지 아니면 또 어떤 먹이를 먹는지 그런 것들을 이 똥 냄새 그리고 신호를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다양한 똥 냄새들은 왜 나느냐? 사실 우리 똥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똥 냄새가 사실 고약하죠. 근데 그 똥 냄새는 사실 똥 자체에서 나는 냄새라기보다 그 미생물이 우리가 남긴 영양분들을 분해하면서 남기는 그 분해 산물 때문에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소장에서 대장 이렇게 따라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미생물들을 무게로 따지면요, 우리 몸무게의 한 5% 정도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인데 우리 몸의 한 5% 정도 그 미생물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보다 많아요. 사실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그러면 나는 나인가? 아니면 대장균인가? 왜냐면 내 몸 세포보다 내
몸 안에 있는 대장균 세포가 더 많다며. 그러면 나는 나인가? 나는 대장균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생물, 가지각색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바로 우리가 접하는 똥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종류의 미생물마다 다른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고 그 물질마다 다 담당하고 있는 냄새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뷰테릭 애시드라고 하는 뷰테릭 산 같은 경우에 치즈 냄새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똥을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고소하고 약간 치즈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 뷰테릭 산에서 나는 냄새고, 또 크레졸이라는 냄새는 마구간 냄새입니다. 그래서 말똥 풀에서 나오는 풀비린내 이런 것들이 그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이 다 섞여서 칵테일로 범벅이 된 게 바로 똥이고, 그래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하는 야생동물들을 한번 직접 소개해 드리면서 또 나중에는 나오셔서 직접 똥을 만지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 살균한 똥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가 아니라 연구실에서, 왜냐면 집에 가서 하면 어머니께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연구실에서 다 전자레인지로 살균 소독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미생물이건 박테리아건 바이러스건 그 물이 그냥 다 터져가지고 세포벽이 다 터져서 죽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살균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냉동실에도 또 하루 이상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특수한 코팅제로 다 코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만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의 똥을 한 번씩 보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동물들별로 각자 가지각색의 똥을 쌉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를 연구하거나 조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포유류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포유류 못 봐요. 이상하게 제가 만약에 담비를 연구하는 연구자잖아요. 그럼 담비는 누가 보냐면 식물 연구자가 산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새 보시는 분이 가서 보거나 필요로 하는 연구자한테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이상한 무슨 법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자들도 실제로 동물을 산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만 나타났다 하면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연구를 하고 뭘로 조사를 하느냐? 바로 이 똥들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똥들이 동물 종들마다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똥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동물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퀴즈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시골에서 동물을 길러보셨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여기에 생태 전문가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선생님은 답변 얘는 멧돼지 똥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똥이 나타나면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똥 눈 자리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요. 그래서 이 똥의 주인이 걔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놈인지 또 얼굴을 봐야지 또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멧돼지 똥이 딱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종인 다른 멧돼지들한테 신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나 아니면 사람에게도 또 이 신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서로에게는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영역 표시의 정보나 아니면 나 지금 짝짓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애 표시라던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저 같은 야생동물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가울 수 있어요. 바로 사냥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똥을 또 자세히 한번 볼 텐데, 이 영역 표시하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족제비, 얘네들은 아까 살쾡이는 길 한중간에 이렇게 똥을 싼다고 했죠. 족제비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그 돌 꼭대기에다가 탁 얹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확인을 하고 또 볼 수 있게. 그래서 요 놈은 어떤 놈 똥일까요? 족제비과인데, 네, 수달 맞습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수달똥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천 한가운데에 돌이 있고 그 위에다가 쌌잖아요. 그러면 이 놈은 물에서 사는 족제비, 수달,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산 속에서 발견한 건데 얘도 돌 위에다가 똥을 싸놨어요. 저희들은 이걸 똥돌이라고 부르는데, 똥돌. 네, 그 똥돌 위에다가 싸는 걸 보니까 얘도 족제비과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똥이 좀 굵고, 그리고 똥이 약간 꼬여있다. 이거는 담비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비가 여기에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생 상태의 살쾡이들은 이 길 한가운데 딱 싸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사육 상태의 고양이들은 이 숨기죠, 똥을. 그리고 야생동물의 똥이 또 주는 정보 중에 서로 간에 주는 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자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정보 중에 이제 야생동물 연구자나 이 야생동물 관심 있는 사람에게 주는 정보 말고 또 사냥꾼한테 주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 밀렵은 뭐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사냥이 인류에 정말 필요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아프리카의 지금 부족민들도 다 티셔츠 입고 다 스마트폰 쓰고, 예, 다 화장실 쓰십니다. 다 그 은행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거기 동네에 마트 있고 은행 있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제 설정샷이죠. 이제 전통적인 그 풍습을 계속 유지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족민들이에요. 그 부족민들이 지금 사하라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을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류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다 태어나서 거기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이동해 온 건 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이 사바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감정을 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근데 그 고대 선사시대의 이 부족민들은 동물 똥이 곧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었던 거죠. 사냥에 필요한 수단. 그러니까 동물 똥을 보고서 아무런 정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부족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 원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혹은 여성은 반드시 자기가 사냥을 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습성을 알아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 동물들이 남기는 흔적을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똥이죠. 그래서 사바나 초원에서 이 부족민들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생긴 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똥은 누구 똥일까? 사슴똥일까? 영양똥일까? 자칼똥일까? 매머드똥일까? 하이에나 똥일까? 표범똥일까? 만약에 표범똥인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인지 일단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냥꾼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 지나갔지? 만약에 지나간 지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그걸 안배를 해서 체력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체력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지나갔어. 좀만 뛰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나 큰 놈인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거 잡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큰 놈이면 또 동네 다른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 이웃까지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 똥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죠. 아, 똥을 이렇게 으깨 봤더니 풀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거는 초식동물, 사슴 종류다. 크기가 크니까 토끼똥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말랑말랑하고 촉촉하네.
그러면 지나간 지 1시간도 안 된 똥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똥 크기로 봐서 이거는 술록이다. 이거는 다 자란 수컷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따라가다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 있죠. 이거 우리나라에 사는 사슴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슴들이 하는 영역 표시 행동입니다. 뿔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쫙쫙 긁어놔요. 여기 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수컷이다. 와, 땡 잡았다. 우리 녹용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 야생동물 연구자들도 다 똑같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다만 죽여서 먹지만 않을 뿐이죠. 이 똥을 보고 초식동물일까 육식동물일까 사슴일까 토끼일까 똥을 보고 이놈은 다 자란 놈일까 어린 놈일까 얘는 뭘 먹었을까 이것들을 하는 게 바로 현대판 수려 채집인인 이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저에게 이 똥들은 어떤 정보를 줄까? 사실 이 동물들이 주는 정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야생동물 똥을 발견했을 때 이 복잡한 수식 안에 이 똥 개수랑 이것들을 넣어 놓으면 어떤 면적 안에 이 사슴이나 이 멧돼지나 이 동물들이 몇 마리나 있을까 이거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수학적 공식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하면 이 똥만 가지고 이 산에 사슴이 몇 마리나 살까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똥을 보고 이 똥이 어떤 친구의 똥일까 이걸 알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멧돼지 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멧돼지 똥 특징은 꽃감처럼 이제 좀 납작한 덩어리가 여러 개 이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 똥 주변에 항상 이런 진흙 웅덩이가 있어요. 이 진흙 웅덩이는 무엇이냐면 멧돼지도 사실 되게 청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가지고 목욕을 해요. 이것은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진흙 목욕을 굉장히 즐기는데 진흙탕이 보이면 거기 가서 가족들이 그냥 다 뒹굴어가지고 진흙으로 자기 털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는데 그냥 털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탕에 들어가서 몸 불렸으면 그 다음으로 이거 해야죠. 때 밀어야죠. 그래서 때도 밉니다. 어떻게 미냐면 소나무 그 껍질 만져보셨어요? 엄청 거칠거칠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비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진짜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비빔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빔목들이 꼭 그 주변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건 아마 잣나무 같은데 이 잣나무 숲이가 그냥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안에 속살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멧돼지 가족들이 대대로 쓰는 비빔목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가면 털이 박혀 있는데 이 털도 동물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확실한 겁니다. 멧돼지. 그래서 여기다 카메라를 놓으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지금 얘는 엄마가 새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멧돼지는 엄마가 이렇게 새끼 데리고 다니고 수컷은 약간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혼자 다닙니다.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네. 근데 멧돼지가 힘이 정말 세요. 이게 카메라 그 초점 맞추려고 놓아놨던 커다란 바위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옮겼던 바위 덩어리인데 이 수컷 멧돼지가 와서 저희가 여기 밑에다가 통조림을 묻어놨어요. 청어 통조림을. 근데 그거 먹으려고 돌을 툭툭 뒤집는데 그냥 코로 이렇게 쓱쓱 하니까 무슨 공깃돌처럼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가 엄청 힘이 세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PPT가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마치 설사똥처럼 퍼지게 싸놓은 이 똥이에요. 그 안에 보면
이 조그만 하얀 뭐 씨앗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데 이게 다 씨앗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똥일까요? 설사똥처럼 이렇게 퍼지게 쓰는 동물. 새? 근데 새는 조그맣잖아요. 얘네들은 한번 싸면 똥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산속에 가면 땅을 막 파헤쳐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고 그 굴 위에다가 이렇게 똥 무더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두더지는 크기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똥 무더기가 두더지보다 더 커요. 그리고 두더지는 식충목에 속하는 애라서 철저하게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벌레만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두더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작물들을 다 망쳐놓는다고. 근데 두더지는 식충목이라서 생물학적으로 그 감자나 옥수수나 고구마 이런 거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근데 왜 그런 오명이 생겼냐면 두더지가 먼저 가가지고 밭에 얼마나 벌레들이 많아요. 신났다 하고 막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다 헤집어놔요. 밭을. 벌레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익충이죠. 고구마랑 감자 잡아먹는 갉아먹는 벌레들을 다 잡아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더지 굴로 쥐가 들어옵니다. 네, 그 흰넓적다리 붉은쥐나 등줄쥐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구마나 땅콩이나 감자 이런 걸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직접 목격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 두더지가 내 밭 고구마 다 먹었다고 이렇게 오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사실 두더지는 철저히 육식성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또 굴 파는 동물이긴 해요. 너구리도 굴 팔 줄 아는데 사실 이 동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굴을 아주 깊게 파서 자기 집도 만들어요. 곰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생긴 것도 곰이랑 흡사하고요. 발자국도 곰이랑 흡사하고. 네, 정답 나왔습니다. 오소리 맞습니다. 오소리가 특이하게 똥굴을 만들어요. 굴을 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위에다 똥을 싸요. 그리고 그 똥을 싸고 그 위에다 또 싸가지고 똥 더미를 이렇게 만드는, 봉분을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적어도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왜 이렇게 똥굴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 똥굴을 이용해서 어떤 특이한 습성을 보이는데 이게 오소리한테 엄청 이익이 됩니다. 똥 안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라색. 이게 뭘까요? 예? 씨앗? 청록색, 보라색, 반짝반짝 빛나는 예? 사슴벌레? 풍뎅이? 예, 벌레가 맞습니다. 보라금풍뎅이라고 똥을 좋아하는 식분성 곤충이에요. 솥동구리처럼. 산속에 가면 동물 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얘가 있어요. 얘들을 일부러 유인을 합니다. 똥 위에다. 오소리가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여기로 보라금풍뎅이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럼 오소리는 이 똥굴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똥굴 안에 있는 금풍뎅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똥을 싸요. 그러면 풍뎅이들이 또 모여요. 또 와요. 또 먹어요. 이게 오소리들의 무한 뷔페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제공되는 곤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성, 희한한 습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똥 안에다가 반짝거리는 보석 조각들이 있고 거기다가 근처에 이런 발자국까지 탁 하고 찍혀 있으면 아 여기는
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게 오소리입니다. 얘도 오소리예요. 근데 이 둘이 다른 놈 같죠? 네, 같은 놈이에요. 같은 친구고 하루 차이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시간이 안 나오는데 이게 아마 5월 12일에 찍힌 사진이고 이게 아마 5월 13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달렸나? 스트레스 받았나? 이게요, 이날 소나기가 왔습니다. 네, 소나기가 와가지고 오소리가 몸이 흠뻑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었는데 그 다음날 날이 개어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리니까 무슨 샴푸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이런 것이 카메라로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풀밭에다가 얘도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단체로 몰려와서 엄마, 아빠, 새끼 다 같이 싸요. 그리고 그걸 대대로 물려줍니다. 대대로 똥자리래요. 이 친구들은 똥이 개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얘도 객과거든요. 어떤 동물일까요? 한국에 있는 객과 동물. 늑대? 늑대는 아쉽지만 멸종했습니다. 여우도 멸종했습니다. 여우는 멸종했는데 다시 소백산에 들여왔죠.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개체들을 복원시켜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전 세계에서 여우 멸종시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여우는 사실 외국에서는 털 달린 바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이거든요. 엄청 끈질기고 그 머리도 약삭 빨라가지고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마저도 멸종시킨 유일한 여우마저도 멸종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멸종이 됐냐면요, 세간에는 쥐약 때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쥐 많이 잡았잖아요. 그 시아나인가요? 그 물에 개 가지고 콩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밖에다 놓으면 이제 그거 쥐가 먹고, 쥐가 그거 먹으면 장기가 녹거든요. 막 청산가리 이런 거 먹고 장기가 녹으면 우리 집 마당에서 떼굴떼굴떼굴 굴러요, 쥐가. 그러면 그거 누가 먹을까요? 여우가 먹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멸종됐다라고 세간에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집 마당에서 쥐가 장이 녹아서 떼굴떼굴거리고 있으면 그걸 먹을 애가 한두 종인가요? 여우는 저 산속에 사는데 당장 개가 먹고, 집 근처에 사는 사기 먹고, 고양이가 먹고, 수리부엉이가 날아와서 먹고, 매가 먹고, 또 족제비 흔하잖아요. 족제비가 먹고 너구리가 먹고. 근데 왜 여우만 멸종했을까? 그래서 쥐약 때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모피 때문에 멸종한 것이 아닐까. 모피가 대단히 비싸잖아요. 그 감촉도 좋고. 그래서 그 모피 때문에 멸종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삼천포로 막 샜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이 똥 얘기. 객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는 객과. 네, 맞습니다. 너구리. 네. 그래서 카메라를 놓으면 이렇게 너구리가 찍힙니다. 얘는 수컷인데 어떻게 알아내면요, 뭐 이 판별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해놓고 찍으면요, 얘가 이렇게 뒷발 들고 쌉니다. 그래서 얘는 수컷이구나. 객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구리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구리는 사실 미국 너구리, 라쿤이고요. 걔는 아예 객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너구리 보면 막 손을 쓰죠. 막 손으로 막 솜사탕 씻어 먹고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보였는데, 가재도 막 씻어 먹고 고구마도 씻어 먹고 막. 너구리는, 미국 너구리는 아예 다른 애고 얘는 객과에 속하는 애. 그래서 영어 명칭으로는 raccoon dog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구리 개예요, 사실 명칭이. 그래서 개입니다. 얘는 너구리 사체인데 요즘 개선충이라고 해가지고 너구리 피부에 감염되는 질병이 있어요. 선충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애벌레같이 생긴 애가 피부를 막 기어다니면서
피부를 아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들이 털이 다 빠져요. 그럼 겨울 때 이제 그 추워가지고 죽게 되는, 그래서 치사율이 거의 100%입니다. 개선증 걸렸다 하면. 그런 병이 이제 너구리한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퍼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아까 늑대 멸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늑대 멸종했고 표범 멸종했고 시라소니, 여우 다 멸종했잖아요. 너구리, 견제할래가 다 멸종했잖아요. 그래서 너구리 개체수가 너무 많고 밀도가 많아서 이제 병이 막 펴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개선충은 사람이랑 개한테도 감염돼요. 제 친구가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 수의사였는데, 그 친구 동료의 이 팔에도 개선충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박박 긁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똥은 사실 이게 정형화된 똥은 아닌데 아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똥 안에서 뭐 이런 이빨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빨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뱀 비늘도 나오고. 얘는 포식자인 게 분명하죠. 얘는 어떤 동물일까요? 곰. 곰도 포식자이긴 하지만 곰은 사실 어쩔 수 없을 때나 아니면 정말 간절할 때 이렇게 기회적인 포식을 하고, 대부분 나뭇잎 많이 뜯어먹고요. 그리고 벌집 털어가지고 벌 애벌레랑 꿀 따먹고, 그리고 도토리 주워 먹고 그렇습니다. 얘는 좀 적극적인 포식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표범, 늑대가 멸종한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다. 예, 담비 맞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광릉수목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사진 보여주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뭐 이 담비는 고사하고 아무 동물도 못 맞춰요. 정말 우리나라 환경교육, 생태교육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사진 보여주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살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 꼬리가 되게 탐스럽게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족제비과의 담비입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사실 계절별로 나오는 담비똥이 다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담비똥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 담비똥은 봄, 여름 담비똥입니다. 근데 가을, 겨울에 발견되는 담비똥은 털이랑 이빨이랑 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식습관을 바꾸냐면요, 봄, 여름에는 뭐 다래도 있고 뽕도 있고 버찌도 있고 온 산천에 먹을 게 지천이에요. 열매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을, 겨울쯤 되잖아요. 그러면 산에 먹을 게 점점 없어집니다. 담비들이 먹을 게. 얘네들은 도토리도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비가 원래 혼자서 살다가 가을, 겨울쯤 되면 모여라 해서 한 4마리, 5마리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이 모인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9마리도 뭉쳐다니는 게 보고가 된 적 있어요. 그래서 뭉쳐다니면서 뭐하냐?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늑대처럼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도 잡아요. 네. 또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돌 위에 똥을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돌 위에 똥 놨으니까 족제비과다. 그런데 이 똥 안에 지금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발자국을 보니까 이게 발볼인데 발볼 사이사이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물갈퀴. 족제비과에 물갈퀴 있고 수영할 수 있는 동물. 수달 맞습니다. 그래서 똥을 보면 물고기 뼈로 잔뜩 차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리산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야생동물 똥들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하면서 참 이 부천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오늘 환경활동가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사실 부천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았으면 이 똥을 제가 힘들게 지리산 가서, 그리고 힘들게 설악산 가서, 화천, 양구, 양양 이런 데 가서 줍지 않았도 됐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저분하게 여기는 이 야생동물 똥들, 그 똥들이 곧 이들이 이곳의 서식지로서 그 서식지 안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징표이자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 똥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천은 녹지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연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던 이 동물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우리는 이 흔적을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대장들녘이나 그런 곳에 가야지 이제 겨우 고라니 똥이나 너구리 똥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똥들을 지금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시 우리 부천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잘 가꿔진 부천의 숲이나 부천의 녹지에서 이 동물들이 건강히 살아있다는 걸 이 똥으로써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께 의문을 던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